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강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응보적 정의에 대한 반대 또는 비판으로 등장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응보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보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에 대한 그런 고전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죄에 비례한 처벌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 렉스 탈리오니스라 그래서 동해법원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에 대해서 똑같은 보복을 해주는 그런 정의의 원칙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사법적 정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성경에 나타난 렉스 텔리오니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상응하는 그런 그 고통,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사법적 정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이 정의의 여신 있는데 디케 정의의 여신인데 보시면 눈은 그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이것의 의미는 공명정대하게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법전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저울을 가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얼마나 그것이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서 계량을 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심도 없이 편견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벌을 내린다 하는 의미에서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응보적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그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원리는 그 공정하고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보적 정의인데 이것은 가장 오래된 그런 법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법적 정의의 원리이고 또 그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그런 그 고전적 사법적 정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응보적 정의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런 응보적 정의가 실행하려고 하는 엄벌주의는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거나 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응보적 정의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처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입은 고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고통과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복적 정의의 어, 원리를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공론화하고 또 널리 그 퍼뜨린 그런 사람으로서 하워드 제어가 있는데 제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적 정의라고 하는 연극 무대에서 피해자는 조연이나 소품 정도로 여겨져 왔고 이 무대의 주인공은 늘 가해자의 차지였다. 좀 그 과장된 그런 표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항상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당한 그런 고통과 또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소홀히 해왔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가해자가 가해자의 자기 피해자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가해자가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느끼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자꾸 자기 잘못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처벌을 좀 부당하다, 또 과도하다 이렇게 여겨서 자기를 마치 이 사법적 절차의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처벌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거기에 대해 반발하고 또 앙심을 품게 되는 그런 현상, 이것이 바로 가해자의 자기 피해자화 현상, 왜곡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벌주의, 즉 응보적 정의를 시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또 그런 그 잘못된 왜곡 인식을 갖게 되는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응보적으로 처벌을 하다 보면 고통의 고통으로 갚아주는 이런 응보적 정의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통의 총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똑같은 고통을 가해자에게 주게 되는 그런 처벌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가해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 플러스 똑같이 또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렇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는 고통이 두 배로 늘어나는, 고통의 총량이 두 배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응보적 정의가 교정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즉, 가해자가 뭐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까 본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을 통해서 오히려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앙심을 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가해자가 이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응보적 정의,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또 그 엄격한 처벌을 위주로 하는 이런 응보적 정의에 의해서는 결국 가해자는 이제 전과자로 낙인 찍히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이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또 계속 더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하워드 제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제어라는 사람은 1985년도에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주류 입장, 즉 응보적 정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출간한 Changing Lens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은 이제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그 교과서로 불리는 회복적 정의를 잘 정리한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응보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법을 어긴 행위로서 범죄를 법을 어긴 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는 궁극적으로 보면 국가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침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국가가 제정한 법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죠. 국가가 제정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깨뜨림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침해하고 결국 그래서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인식하는 게 바로 응보주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회복적 정의, 제가 주장하는 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를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관계를 깨뜨린 행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응보주의는 피해자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이 범죄는 국가의 법을 어긴 행위, 즉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깨뜨린 그런 행위로 보는 반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에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진 그런 것을 범죄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되니까 그 범죄에 대한 어, 이 해결 방안 그것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제어는 정의 필요, justice needs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이 발생했을 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의롭게 해결된다는 것은 처벌을 넘어서 그 일로 영향과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필요와 욕구가 충분히 다루어지고 최대한 채워져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잘못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생겨난 응당, 채워야 할 필요를 정의 필요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했거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 뭔가 회복을 하고 또 잘못을 바로잡아야 될 그런 need, 그 필요가 생기게 되죠. 그것을 정의 필요라고 하고 이것은 이런 정의 필요를 갖게 되는 것은 단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해당되는 거겠죠. 가해자도 역시 그 범죄로 인해서 어,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어, 그 인에 대해서 뭔가 회복될 필요가 있죠. 그것은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또 처벌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필요가 그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당연히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입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 회복돼야 될 그런 필요를 갖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범죄자, 피해자 이 두 당사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봅니다. 그들도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제3자 뿐 아니라 이제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체 자체가 어,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가 가진 정의 필요를 보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의롭게 해결되려고 하면 그 피해자가 가진 정의 필요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또 어떤 니드가 있냐면 이 피해자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그런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죠. 주변에서 뭐 그 피해자를 안 좋은 눈으로 보거나 또 네가 뭘 행실이 나쁘거나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어, 그런 걸 2차 가해라고 하나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피해자는 더 큰 어떤 그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가 가진 정의 필요에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결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가해자로부터의 사과를 받고 그리고 겪게 된 그런 어,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발 방지와 안전 보장, 어떤 그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재발 방지와 안전 보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가해자가 교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해자와의 어떤 끊어진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의 필요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다 충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벌은 이런 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지, 물론 분명히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피해자가 가진 이 모든 정의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이런 사법적 정의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 그 하버드 제어의 정리를 한번 본다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이자 방식으로서 어떤 잘못 또는 그 범죄에 연관이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함께 피해와 필요를 확인하고 또 책임과 의무를 규명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는 것이고 또 원리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핸드북에도 이런 회복적 정의 또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회복적 절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절차란 범죄로 영향을 받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만약 적절하다면 연관된 사람들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전문 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범죄로 야기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나 또 잘못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또 그 잘못에 비례하는 처벌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야기된 모든 문제들을 또 피해들을 회복하고 또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정의의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논의가 생겨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그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북미와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 전통의 영향으로 이런 회복적 정의의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북미 그리고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전통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원주민 문화에서 범죄나 잘못은 공동체의 규범을 어긴 행위라기보다는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성을 깨뜨린 행위고 우주의 자연스러운 섭리를 훼손한 그런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정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 그냥 그 가해자를 붙잡아서 거기에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깨어진 연결성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고 깨지고 훼손된 관계가 복원됐을 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을 통한 단절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가해자와 또 피해자 사이의 관계 회복,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이 원주민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1970년대에 이제 그 범죄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처벌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권익을 위한 그런 피해자 권리 운동이 다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운동의 주요 요구 사항은 범죄자에 대한 정보 접근,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만 집중해서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가 가진 권리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이런 그 피해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이 범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과 재발 방지 그리고 또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1970년대에 일어났던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권익을 위한 피해자 권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회복적 정의로 나아가는 또 다른 그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평화주의는 모든 폭력과 강제 또는 뭐
이 복수 이런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런 평화주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 그리고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이 초기 회복적 정의운동의 탄생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것을 확산하는 데 또한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워드 제어 역시 이런 메노나이트에 속한 인물입니다. 이 메노나이트 전통, 즉 평화주의 전통에서는 폭력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아가서 강제적인 처벌 위주의 이런 응보적 정의에 반대하고, 따라서 평화적인 그런 회복적 정의를 주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복적 정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가해자 처벌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 중심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 가해자 처벌, 응보주의 이에 반대해서 가해자 처벌만이 사법적 정의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응보주의에 반대해서 피해자의 회복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 또는 공동체를 이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피해와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가해자, 피해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 혹은 공동체까지도 이런 문제의 그 이해 당사자로 포함시킴으로써 모두가 받은 피해를 헤아리고 그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회복적 정의에서는 응보주의가 지향하는 그 가해자에 대한 그 정당한 처벌,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교정적인 과정을 역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그 방법에 대한 또 교정적 과정에 대한 접근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을 뭐 소홀히 한다든가 또는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전문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대면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직면의 대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 회복적 정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면의 대화 과정은 굉장히 그 민감한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조정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예, 그런 조정자를 통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만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의 그런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모든 당사자들의 필요, 여기서는 이제 정의 필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채우는 그런 열린 절차와 과정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주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잘못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아까 우리 응보적 정의 입장에서는 항상 가해자의 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을 했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 어, 이 회복적 정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회복이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규칙과 법을 위반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피해와 또 그 필요가 생겼는가, 어떤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고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르고 또 그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자유의지적 관점뿐 아니라 결정론적 관점도 수용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해자가, 범죄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거기에 대한 당연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들도 수용하고 또 그런 것들도 헤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이 범죄자가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장 배경 또 상황,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그 결정론적인 어, 영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수용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그 문제 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자는 그런 관점이겠죠. 예.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한다는 것이 그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 책임을 당연히 그 가해자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생겨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그 가해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지 그 맥락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 변화와 책임적 행동을 이끌어냄으로써 가해자의 낙인보다는 공동체로서의 재통합을 돕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가해자를 아주 구제불능의 그런 흉악한 인간으로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변화 가능성 또 사회로 재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를 낙인 찍고 또 그에 대한 그 엄격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가해자도 아무리 그 범죄자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고 또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런 행동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예, 그런 그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법 제도들이 그 행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형사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그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이 재산 관련 범죄 사건과 또는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같은 이런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에 설치된 이 형사조정위원회가 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분쟁이 조정이 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형사조정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엄격하게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합의함으로써 가해자나 피해자가 서로 원만한 그런 그 결과에 이르려고 그럼으로써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고 또 가해자도 처벌을 받기 전에 그 뭔가 거기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처벌보다는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반성함으로써 이런 사회에 재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형사조정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 뭔가 처벌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법 외적으로 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간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 권고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청소년 사이의 폭력이나 급풍갈치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그런 소년 사건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 또는 이제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의 가정 간에 고소 고발로 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재판에 앞서서 어, 서로 그 화해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 소년 가해자와 소년 피해자 사이에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또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보호 소년 즉 가해자의 품행 교정을 돕고 건전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미성년 이런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또 처벌을 받는 아이는 사회적으로 이런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또 가해자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화해 권고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너무 약한 처벌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월터 스토프 공부를 하면 책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 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 정의가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에게는 새로운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게 바로 반응적 권리라 그랬습니다. 뭔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반응적 권리가 생기는데 그것은 곧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응보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그 잘못에 비례하는 그런 응당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 이 범죄를 통해서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반응적 권리,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복적 정의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이고 또 가해자가 진정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만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것, 이것도 정의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하고 처벌이 이런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관계없이 그냥 강력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것은 정의를 또 정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응보적 처벌은 엄격하게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또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회복적 정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킨다면 인간은 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시민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반응인데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순진한 또는 낙관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성경도 보면 이 처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죄성을 고려한다면 인간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 또는 정부,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말하는 거죠. 예,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 칼을 그냥 이유 없이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예, 우리가 그 양심을 인해서 또 위에 있는 권세와 또 법과 질서에 굴복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분노 또는 처벌, 예,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위에 있는 권세, 그리고 또 이런 법과 질서에 온전히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악한 죄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 비판을 살펴본다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당사자 사이의 대면을 통한 직접 해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또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런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결여되고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응보적 정의보다 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접 대면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또 배상하고 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처벌이라든가 배상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법적 안정성, 좀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회복적 정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법적으로 동일한 범죄라고 해도 이 동일한 범죄에는 동일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동일한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피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와 필요도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가 느끼는 어떤 피해 그런 것은 피해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치유 과정, 회복 과정, 또 거기에 따른 배상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복적 정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을 본다면 처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경제력이 있는, 즉 돈이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많이, 즉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더 쉽게 용서를 받거나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 돈이 있는 사람이 처벌을 쉽게 피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회복적 정의 그리고 당사자 간의 대면과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이런 것에 집중하는 이런 과정은 결국은 오히려 정의를 왜곡하고 그리고 돈으로 뭐 이렇게 그 용서를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회복적 정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권을 이용한, 돈을 이용한 정의 왜곡 현상은 응보적 사법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응보적 사법제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도 모든 이런 사법제도는 응보적 원리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처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돈으로 용서를 구하는 쉽게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복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정관이유, 돈이 많은 그런 범죄자는 정관이유를 받는 그런 변호사를 사서 쉽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들이 사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대형 로펌에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또 변론을 해주게 되면 쉽게 또 처벌을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현재 이런 응보적 엄격하게
범죄에 비례해서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응보적 사법제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회복적 정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회복적 정리의 과정에는 아까 대면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면의 과정을 통해서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죠. 가해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시금 큰 고통과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론을 제기하기를 어, 이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정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이것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대면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대면 과정을 지켜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또 피해자에게 어떤 그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대면 과정을 통해서 둘이 만나게 될 때에, 그럴 때에는 이제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가해자가 두려워하게 되고 피해자가 당당하게 되는 그런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런 힘의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본다면 가해자가 왜 피해자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또 피해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면 그것은 응보적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 처벌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순순히 이렇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는 그런 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대면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가 순순히 교화되거나 반성하거나 뭐 그렇기 때문만은 아니라 오히려 응보적 정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처벌의 두려움, 또 엄격한 처벌,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처벌이 두려워서 가해자가 결국 더 순순히 이렇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또는 그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정리하면 이런 회복적 정의는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분명히 이런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겠지만, 그러나 응보적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보적 정의를 버리고 우리는 회복적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혼란과 또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 따라서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응보적 정의를 어, 대신해서 선택돼야 될 것이 아니라 함께 응보적 정의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벌이 피해 회복과 무관한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응보주의의 그런 엄격한 처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은 피해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처벌이어야지만 되지 피해자와 관계없이 그냥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 피해 회복과 무관한 처벌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처벌은 사실은 엄격하게 가해자를 또 범죄자를 향해서 그 범죄에 비례한 처벌을 엄격하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처벌은 피해자를 정당화하고 가해자를 책망하는 것이죠. 어떤 가해자에게 큰 처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해자가 그만큼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가는 그만큼 큰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피해자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은 언제나 이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보적 정의의 이 처벌이 무조건 그냥 그 법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차가운 관점만이 아니라 그 처벌이 오히려 피해자를 정당화해주는 그 피해자를 인정해주고 또 그 피해자가 그 범죄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는 이 범죄를 너무 이 개인적인 관계 차원으로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나 또 그 피해에 대해서 개인뿐 아니라 사법적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잘못된 행동은 단순히 가해자와 또 피해자 사이의 문제 또는 관련된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회를 그 지탱해가는 사법적 질서 그리고 인간 사회를 규범 인간 사회에 규범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정의의 법 이런 것들을 그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피해의 그런 회복도 어,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또는 그 가해자의 어떤 그 회복뿐만 아니라 질서의 회복 그리고 정의의 법에 대한 만족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응보적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응보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대로 필요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런 질서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인간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그리고 그 법이 어겨졌을 때 거기에 정당한 처벌이 주어짐으로써 이런 법이 또 이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규범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피해 그것을 우리가 처벌뿐만 아니라 처벌을 넘어서 이제 그런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도 또 함께 병행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회복적 정의의 궁극적인 지향은 목표는 바로 용서 그리고 화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 회복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예,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그 범죄 행위로부터 회복되는 그러니까 처벌을 받고 그리고 회복돼서 사회로 복귀하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것들이 이 공동체 전체 회복을 위해서 참 중요한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한 평화주의와 이 제세례파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윤리의 덕목을 사회 정치 윤리에 그대로 대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주의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이 비폭력 무저항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그 이상적이고 또 그 기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회적인 갈등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 개인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참고 그럼으로써 비폭력 무저항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국가적인, 사회적인, 국제적인 그런 갈등에 그대로 적용해서 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비폭력 무저항을 외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 윤리 간의 어떤 개인 윤리 에서의 덕목을 용서와 또 희생과 그런 개인 윤리의 덕목을 조직 간에 또는 집단 간에 이 사회적인 갈등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평화주의는 바로 그렇게 개인 간의 덕목을 사회에 사회적인 갈등에 그대로 대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복적 정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용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법과 정의의
공정한 집행을 왜곡하거나 또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가 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정의는 사랑 안에 포함되고 사랑을 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이냐 정의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도 응보적 정의를 행하는 이 정의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 보다 폭넓게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이지 이것이 의무적 정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법과 정의의 공정한 집행이 왜곡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이 촉법 소년이나 소년분들에게 미성년자들의 그런 뭐 학폭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 어, 적용될 때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성인들의 범죄라든가 이 강력 범죄 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또 뭐 명예훼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이 조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화해하고 그리고 배상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 강력범죄라든가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말 화해하고 또 조정을 통해서 배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언제나 이 회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 대신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할 필요하다면 효과가 있다면 보완하는 예, 그런 식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회복적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온라인 포럼을 다시 하게 되면서 주제는 뭔가 하면 이 조두순 사건 아시죠? 이 조두순 범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복적 정의의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즉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 조두순 범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 무조건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뭐 사형시키고 예, 이런 사회적인 비난과 분노가 굉장히 큰데 그리고 그것이 또 당연한데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회복적 정의를 살펴보았으니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 그리고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한번 이 조두순 사건을 살펴본다면 여기에 회복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치가 이 피해자에게 혹은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온라인 포럼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또 온라인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활발한 그런 토의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 주 요 공부를 지나고 그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fall break이니까 여러분들 그 뭐 과제, 밀린 과제라든가 독서 과제라든가 또 학기말 리서치 페이퍼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학기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시간적으로 쫓기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공부하기 힘든 그런 면들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도 겪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면 아마 그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윤리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예, 이 수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적을 받게 되지만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얻는데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